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우리가 노후에 쓰려고 가입하는 금융상품 중에는 정부가 그렇게 하는 게 우리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라는 취지로 세금 혜택을 주는 것들이 꽤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연금저축 상품인데요. 내년부터는 이 연금저축 상품의 세금 혜택이 지금보다 더 늘어납니다. 내가 낸 보험료에 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보험 약관 대출을 받으려는 분들이 최근에 많아지고 있다는 소식도 있네요. 또 내년부터는 1개월 만기의 적금, 그러니까 적금의 만기가 한 달짜리인 적금이 은행에서도 판매가 가능해집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세 가지 뉴스 조금 더 자세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10월 10일 월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바로 시작합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예, 한글날의 대체 공휴일인 10월 10일의 아침, 남들은 다 쉬고 계신 것 같은데 이분들은 못 쉬고 계세요. 김현우 소장, 박세훈 작가, 그리고 한국경제신문 나수지 기자, 이렇게 세 분과 함께 경제 뉴스들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나수지 기자님, 연금저축 상품이라는 게 있어요. 네. 이게 이제 세금 혜택이 더 늘어난다는 건데, 네. 연금저축이 뭐였죠, 이게? 네, 이게 개인이 돈을 모아서 굴리다가 노후에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계좌인데요. 네, 여기서 모은 돈을 자산운용사가 굴리면 연금저축 펀드라고 하고, 이 보험사가 굴리면 연금저축 보험이라고 하는데, 요거를 합쳐서 연금저축 이렇게 부릅니다. 요 두 가지는 뭐 돈을 굴리는 방식은 차이가 있지만 이 정부가 여기에 돈을 얼마나 넣느냐에 따라서 세제 혜택을 주는 요 혜택은 같은 대표적인 절세 상품인데요. 이게 1년에 얼마까지 연말정산에 혜택 주는 그 연금이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1년에 400만 원까지는 연금저축 계좌에 돈을 넣으면 세제 혜택을 줬습니다. 예. 그 이상도 넣을 수 있긴 한데 혜택은 400만 원까지인 거고, 그래서 한 해 동안 뭐 한 번에 넣든 아니면 매달 일정한 금액을 넣든 400만 원까지 한도를 꽉 채워서 넣었다고 가정을 하면요. 예. 소득에 따라서 총급여가 5,500만 원보다 많다. 그러면 400만 원에 13.2% 해서 52만 8천 원을 연말정산할 때 세금에서 깎아주고요. 세액 공제를 해준다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 총급여가 5,500만 원보다 적으면 더 많이 세액 공제를 해줘서 이 400만 원에 16.5% 해서 66만 원을 연말정산할 때 세금에서 깎아줍니다. 예. 근데 내년부터는 요 한도가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600만 원 최대 한도로 꽉 채웠다고 가정하고, 네. 총급여가 5,500만 원보다 많으면 79만 2천 원을 세금에서 깎아주고요. 5,500만 원보다 적으면 99만 원을 세금에서 내가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정리하면 소득 구간에 따라 다르지만 내년부터 한 대략 한도 다 채웠다고 생각할 때 한 30만 원 정도는 더 세제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가도 오르고 월급도 오르고 전반적으로 돈 가치들이 다 떨어지고 경제 규모가 커졌으니 이것도 좀 키우자, 뭐 네. 그런 건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내년부터 해주면 올해 연말정산부터 정해야 되는 겁니까? 내년이면? 내년에 넣는 것부터. 내년에 넣는 것부터. 한도가 내년부터 늘어나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연금저축에서 투자할 수 있는 상품 종류도 늘어난다는데 지금까지는 여기에 넣으면 뭐 개별 주식 같이 위험한 건 좀 하지 말라는 쪽이었던 것 같은데 이것도 좀 달라지나 봐요? 네, 그러니까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연금저축 종류 중에서 연금저축 보험이야 뭐 보험사가 알아서 운용하고 그리고 일정한 이자만큼 수익을 돌려주니까 뭐 네. 내가 신경 쓸 건 없는데 이 연금저축 펀드는 내가 원하는 펀드에 투자하고 거기서 나온 수익을 그냥 고스란히 가져가는 거여서 네. 어떤 펀드에 투자할지가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연금저축 펀드에서는 펀드와 ETF 요거에만 투자할 수 있었고요. 물론 뭐 ETF 중에서도 수익률 곱빼기 되는 레버리지 상품 아니면 수익률 반대로 되는 인버스 이런 좀 위험한 상품은 제외됐습니다. 이 인버스 상품은 올해 투자했으면 굉장히 유리한 상품이었을 텐데. 네, 그랬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인버스가 위험하다는 것도 정부 생각이에요. 네. 주가가 늘 오르기만 네. 합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게 투자한다고 생각하면 오르는 시장이 오르는 확률이 더 높으니까요. 네. 네, 어쨌든. 네,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만 투자할 수 있었는데 지금 앞으로는 부동산에 투자하는 리츠에도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겠다는 거거든요. 예. 근데 리츠에 투자하는 분들은 보통 한 부동산에서 4에서 6% 정도 1년에 배당이 나온다라고 가정하고 투자하는 분들, 요 분들은 한 연금저축 계좌를 활용하는 사례가 이렇게 되면 앞으로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왜 늘어나요? 이 연금저축이랑 무슨 장단점이 있습니까? 네. 리츠가? 네. 그 지금 일반 계좌에서는 배당을 받을 때
15.4% 배당소득세를 내게 돼 있습니다. 리츠로부터 받은 배당도 네, 주식이든 리츠든 모두 15.4% 배당소득세를 내는데요. 근데 연금 계좌에서 투자를 하면 배당을 받더라도 당장은 요 배당소득세를 안 떼갑니다. 네. 그리고 나중에 연금 계좌에서 돈을 내가 인출할 때, 그러니까 돈을 빼갈 때 거기에 이제 배당에 대한 세금을 그때서야 내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 세율은 똑같지 않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긴 한데 지금 내나 나중에 내나? 네. 예. 하지만 세금을 내는 이렇게 시점이 미뤄지면 내가 세금으로 냈어야 되는 돈을 들고 있으면서 그동안 그 돈을 또 굴려서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유하면 정부로부터 세금만큼 무이자 대출 받아서 예. 그걸로 굴리고 있다가 나중에 세금을 내는 이렇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앞으로는 리츠 투자하는 분들이라면 아마 이 연금저축 계좌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세제상 유리하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는 연말정산에 뭐 혜택 주는 거와는 무관하게 또 추가되는 혜택이니까 네. 뭐 여윳돈 있는 분들은 여기에 넣고 투자를 하면 되겠네요. 네, 어차피 그렇습니다. 리츠 같은 거 사실 거라면. 네, 그렇습니다. 이 연금저축 계좌를 통째로 전문가한테 맡기는 것도 가능해진다던데 이거는 무슨 얘기입니까? 네, 이 내 계좌를 전문가한테 아예 맡겨가지고 주문까지 다 해주세요라고 하는 게 일임이고 이 전문가가 뭔가 이렇게 운용하세요라고 하긴 하는데 마지막에 주문 클릭은 내가 해야 되는 게 자문입니다. 예. 근데 앞으로는 요 일임이나 자문 방식으로 연금저축 계좌를 전문가한테 맡기면 세제 혜택을 주겠다라고 한 건데요. 물론 지금까지도 이 연금저축 계좌에 대해서 일임 자문 이런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기는 했는데 이 법상 이렇게 해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나? 이게 명확하지가 않아서 좀 큰 회사들은 연금저축 계좌 대신 맡아드리겠습니다. 이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안 했거든요. 정부가 여기에 대한 해석을 뚜렷하게 안 내려줬던 모양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정부가 이것도 세제 혜택을 주겠다라고 확인을 해줘서 앞으로는 이렇게 연금저축 계좌를 좀 전문가들이 굴려주는 서비스가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정리해보면 연말정산 때 연말정산 혜택이 있는 연금저축 상품이 400만 원에서 600만 원까지 한도 늘어나고 네, 리츠에도 투자할 수 있고 전문가들이 굴려주는 것도 가능하고 네, 그렇습니다. 전문가들이 굴려주는 게 가능하면 수수료가 거기서 나올 테니까 그렇죠. 내년부터 아니겠군요. 연말부터는 이런 것도 광고도 많아지겠네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열심히 영업을 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김현우 소장님, 네. 요즘 대출 금리가 많이 올라서 대출 받으려는 분들 부담이 클 텐데 보험을 깨지는 않고 보험을 담보로 대출받는 약관 대출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요거는 요즘 참 이자율이 어떻게 되는지 뭐 등등 궁금한 게 좀 있네요. 네, 요게 이 대출 한도가 사실은 내가 가입한 보험에서 이걸 깼을 때 받을 수 있는 해약 환급금의 50%에서 90% 한도로 보통 대출이 나오거든요. 네. 근데 금리가 많이 올랐는데 요 보험 약관 대출은 그나마 조금 낮은 편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해약했을 때 나오는 돈이다 보니까 보통 종신보험이라든지 뭐 질병 상해보험 이런 보장성 보험들은 해약해도 그렇게 큰 돈이 나오진 않거든요. 예. 저축성 보험에서 많이 돈이 나오는데 근데 이제 보장성 보험 같은 경우는 해약하게 되면 돈이 필요해서 내가 돈 좀 필요하다 해서 해약했을 때 보장이 전부 다 사라진다라는 그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걸 해약하는 것보다는 돈이 필요하다면 약관 대출을 이용하는 게 사실은 좀 유리하죠. 근데 약관 대출의 이제 장점으로 보자면은 뭐 신용 점수라든가 아니면 대출 규제 영향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또 중간에 하루만 빌려 쓰고 갚는다고 하더라도 중도상환 수수료도 없고요. 내가 내 이제 통장에서 꺼내 쓰는 거니까. 그렇죠. 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근데 예. 이제 별도의 만기가 없다 보니까 또 갚으라고 독촉도 안 해요. 그러다 보니 갚지 못하면 사실상 이제 보험의 만기까지 계속 이자를 내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왜냐면 보험료를 납입이 끝나지 않으신 분들은 보험료도 내야 되고 이자도 내야 된다는 그 이중으로 부담해야 된다는 것도 있는데 그래서 사실은 약관 대출은 단기간에 쓰고 갚을 수 있는 돈일 경우에 이용하는 게 좋은데 요즘에는 다른 대출에 비해서 금리가 굉장히 낮다 보니까 요거를 한번 우선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내가 지금 이 보험을 깨면 받을 수 있는 돈이 1,000만 원이다. 그러면 그 1,000만 원의 뭐 반이나 90% 사이 정도에 되어 네, 있는 그렇습니다. 한 6, 7, 800만 원 정도는 빌려주는데 네. 이자는 얼마나 받아요? 요게 개인마다 다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이 약관 대출 금리도 구성이 어떻게 돼 있냐면 기준금리 플러스 가산금리로 되어 있는데 요 기준금리가 본인이 가입한 보험에 적용되는 이율입니다. 그 적용되는 이율은 상품에 따라서 다르고 언제 출시했느냐에 따라 다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얼마의 가산금리를 붙이느냐 요거에 따라서 실제 대출 이율이
확실하게 달라지는데 내가 만약 이 대출을 안 받았다면 내 돈을 이 정도 이자율로 굴려주겠습니다 얘기했던 그 이자율. 그렇죠. 그런데 이게 가입하고 있는 상품이 또 변동금리냐 확정금리냐에 따라서 크게 달라집니다. 예. 한 90년대 후반까지만 하더라도 확정금리형으로 굉장히 고금리 이자를 주던 상품들이 많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보험사가 그걸 좀 깼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상품들도 많이 있는데 최근에 나온 상품들은 아주 극소수, 그러니까 만기가 짧은 보험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이 변동금리 상품입니다. 예. 심지어 뭐 1개월 단위 변동금리인데 이 변동금리 상품에 붙는 가산금리는 생명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23곳 중에 한 곳만 제외하면 전부 다 모든 보험사가 1.5%로 동일합니다. 내가 가입한 보험에 굴러가는 이율 플러스 1.5%라는 거죠. 예. 9월 기준 했을 때 보니까 평균 기준금리는 한 2.85% 정도가 되고 이건 이제 개인마다 다를 수 있고요. 예. 가산금리가 반영된 대출 이율은 한 4.35% 정도니까 요즘에 뭐 신용대출 웬만한 마이너스 통장도 5% 넘어가니 예. 요게 확실히 낮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럼 한 가지 여쭤보죠. 어떤 구조인지. 이게 그럼 내가 지금 당장 깨면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1,0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하고 네. 여기서 내가 한 500만 원쯤 돈을 빌리고 싶어요. 네. 약관 대출로. 네. 근데 원래 2,000만 원은 1년에 3% 이율로 굴려주겠다고 약속한 네. 내버려두면 1년에 3%씩 붙어나가는 네. 그런 거라고 가정하면 내가 여기서 500만 원을 대출을 받으면 네. 내 대출 이자는 500만 원에 대해서 4.5%가 나간다는 거죠? 그렇죠. 기본 3%에 플러스 1.5% 정도. 그러면 500만 원 빌린 거에 대해서는 4.5% 이자를 내고 네. 원래 맡겨뒀던 1,000만 원은 그대로 있다고 생각하고 3% 이자는 계속 붙는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내 돈은 따로 굴러가고 이자가 불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내가 빌려 쓴 거는 그 이자가 불어나는 이율 플러스 1.5%포인트 이렇게 붙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이게 생명보험사가 조금 높은 편이고 손해보험사가 조금 낮은데 손해보험사는 가산금리가 한 1%에서 1% 후반 정도 예. 좀 차이가 있습니다. 평균 내봤더니 한 1.7% 정도 나오더라고요. 기준금리도 그런데 낮습니다. 한 2.27%라 그냥 뭐 기억해 두시기엔 손해보험사가 생명보험사보다는 기준이율도 낮고 거기에 플러스 가산이율도 낮더라. 가산금리도 낮아가지고 평균 대출금리가 좀 낮더라.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상품이 손해보험사 상품이 있고 생명보험사 상품이 있다면 손해보험사 쪽에서 꺼내 쓰는 게 조금 더 유리하시고요.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가 가입한 상품 중에 확정금리형 상품 같은 경우에는 변동금리가 아니라 딱 고정돼가지고 금리가 그대로 유지되는 확정금리 상품 같은 경우에는 가산금리가 6개 보험사를 제외하고는 조금 더 높습니다. 16개 생명보험사가 한 1.73에서 2%로 변동금리보다는 높아요. 예. 똑같은 상품인데 평균 보니까 한 1.8% 정도 되고 손해보험사도 마찬가지로 한 1에서 1.9%로 약간 높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해보자면 생보사보다는 손보사가 평균적으로 낮기도 하고 예. 그다음에 변동금리 상품보다는 확정금리 상품의 기준금리도 높고 여기에 붙는 가산금리도 높은 편이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보험이 있으시다고 한다면은 변동금리 상품에서 꺼내 쓰시는 게 사실은 대출 이자가 조금 더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보험이 여러 개 있으면 일단 손보사 거부터 생각해보고 네, 그다음에 생보사. 그렇습니다. 생보사에서의 확정금리 상품은 가능하면 안 건드리는 게 좋다. 네, 가산금리 자체가 높으니까요. 가산금리가 높은 이유는 추측하는데 생보사들이 좀 제발 이걸 깨세요. 맞습니다. 뭐 이렇게 비싼 금리를 물고 대출까지 받으십니까? 그렇죠. 깨시죠. 이걸 좀 깼으면 좋겠는데 돈이 급하신 김에 이거 받아가실 때 이율도 높으니까 깨셔라. 저희도 확정금리 드리려면 부담스럽습니다. 네, 사실은 그거밖에는 이 추측되는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게 보험사 가산금리 구성을 보면 딱 깔끔하게 되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대출을 세 가지거든요. 대출을 통해서 얻는 이윤인 이 목표 마진. 요게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네. 대출된 관련된 각종 이제 원가 비용들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업무 원가가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약관 대출을 해주려면 언제든 보험사가 돈을 쟁여놓고 있어야 되니까 네. 그 돈을 다른 데 굴렸으면 조금 더 높은 이자를 받았을 텐데라고 생각하는 그 기회비용 요 세 가지로 구성이 되는데 업무 원가하고 사실 기회비용은 뭐 변동금리 상품이나 확정금리 상품이나 동일합니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엔 확정금리 상품에 붙이는 목표 마진 요게 또 높다는 거죠. 네. 조금 더 많은 이윤을 내야겠다라는 거밖에는 없는데 요게 사실은 금감원에서 요걸 지적해가지고 2020년 6월 이후부터는 이게 확정금리 상품에 다른 게 또 붙었었어요. 금리 변동 리스크라고. 근데 금리 변동 리스크는 사실 고정금리나 확정금리나 똑같은 거라서 금감원이 이거 산정금거가 없다. 이거 빨리 제외를 해라.
라고 해가지고 그나마 줄어든 거고 그 이후에 보험사들이 많이 확정금리에 붙는 가상금리를 낮추기는 했는데 여전히 높다는 예, 거죠. 지금까지도 한 4곳 보험사를 제외하고는 가상금리가 조금 더 높습니다. 이자율을 보니까 보험사 약관대출 금리가 그래도 요즘 시중은행이나 뭐 이금융권보다는 싸네요. 네, 그렇습니다. 대출 받으러 다니실 때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요즘 분위기에서는 요즘 분위기에서는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은행 가서 대출 받는 게 훨씬 쌌는데 네, 어쩌다 보니 보험사 대출이 더 저렴한 상황까지 왔어요. 네, 보험회사에도 그 뭡니까 펀드로 굴리는 변액보험이라는 게 있던데 네. 그럼 그걸 깨서 혹은 깨지 아. 않고 담보대출을 받으면 네. 그것도 이자가 붙을 텐데 이거는 이자율을 어떻게 계산합니까? 그것도 이자율도 마찬가지 가상금리 변동금리 상품으로 붙이긴 하거든요. 네. 그런데 펀드에 투자하다 보니까 보험금이 매일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내 상품이 얼마로 굴러가는지를 내가 알 수가 없죠. 거기에도 적용 이율은 있습니다. 펀드의 성적과 무관하게 네, 없습니까? 무관한 적용 이율이 사실은 모든 내가 낸 돈이 전부 다 그 펀드에 이 투자로 굴러가진 않거든요. 네. 적용일이 불이 되기는 하는데 문제는 적용일이 불이 된다고 하더라도 펀드로 굴러가다 보니까 이걸 전체적으로 그 금리로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해약환급금에 50% 정도만 뭐 대출이 가능하거나 네. 왜냐하면 손해가 크게 났을 때 훅 떨어질 수도 있으니 그거야 괜찮은데 이제 이자율이 어느 정도 될까? 궁금한 이자율은 거죠. 일반적인 변동금리 상품에 붙는 이자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는 적용률이 그대로 사실 보험이기 때문에 네. 이 변액보험도 사망보험금 이런 거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붙어가는 이제 적용률이 있어요. 거기에 플러스 가산금리. 그러니까 보험회사가 4%로 굴려드리겠습니다 하는 보험이라면 네. 내가 대출 받으면 4에다 1.5를 더하는 5.5고 6으로 굴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거기다 1.5를 더한 7.5가 내 이율인데 네네. 변액보험은 얼마로 굴려드리겠습니다 하는 게 없으니까 있습니다. 보장에 대한 부분 거기에다가 붙이는 거예요. 아주 미미하기는 한데 실제로 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내 보험료가 그만큼의 금리로 굴러가는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 그냥 변동금리 상품에 플러스 가상금리 이렇게 붙인다고 보시면 다른 거랑 비슷하다. 네네, 그거 보면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박 작가님 네. 앞으로 은행 적금 중에는 만기가 한 달짜리 적금이 나온다던데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은 시중은행 정기 적금은 만기가 가장 짧은 게 6개월입니다. 예. 5개월짜리 적금은 없습니다. 정기 적금의 최소 만기는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라는 게 한국은행의 규정으로 정해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 다만 저축은행은 한국은행의 규정에는 적용을 안 받기 때문에 만기 6개월 미만인 적금도 있긴 합니다만 일반 시중은행, 인터넷은행은 만기가 가장 짧은 게 지금은 6개월입니다. 적금은 6개월은 부어야 적금이다. 그렇습니다. 석 달만 붙고 이걸 적금이라고 하는 건 좀 너무하지 않느냐? 네, 그런 적금은 만들지 말아라. 그런 개념이라는 그렇죠. 거군요. 네. 뭐 우리의 통상적인 생각과도 비슷하긴 한데 네. 굳이 6개월 미만짜리 적금은 없어요. 네. 라고 법을 만들어 놓은 이유는 뭐예요? 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살짝 좀 허무한데 네. 사실 취재할 때는 최소 만기 6개월이라는 규정을 둔 건 무슨 이유가 있겠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한국은행 쪽에 물어보니까 그냥 관습이었다는 겁니다. 마치 일부 언론에서는 한국은행이 은행을 규제하기 위해 이런 규정을 둔 거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한국은행 이 규정은 역사가 아주 오래됐는데 은행연합회라는 곳 있잖아요. 은행들끼리 모여있는 모임. 예. 전신이 대한금융단이라는 곳입니다. 예. 80년대 그때는 정부가 사실상 적금 예금 만기까지 정하던 때라서 그때 이제 은행들이 모여서 이제 이번 달에는 A은행이 한 6% 정도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협의를 하던 시기였어요. 예. 근데 이때 정기 적금할 때 정기라는 게 기한을 정하는 거니까 네. 그러면 우리가 적금의 기한을 어느 정도로 할 거냐 이런 걸 협의를 했었거든요. 그것도 그들끼리 정했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때 모인 사람들끼리 얘기를 해보니까 1개월은 좀 너무 짧고 왜냐하면 지금은 은행이 채권을 발행해서 대출 자금을 조달을 하기도 하지만 네. 당시에는 소비자들이 내는 정기예금, 적금이 대출 재원의 전부였거든요. 소비자들이 빨리 찾아가면 안 되니까. 그렇습니다. 적금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길게 들어와야 은행 그걸로 입장에선 대출할 수 좋으니. 있으니 1개월은 너무 짧다. 그래서 또 1년을 하기엔 또 그건 또 좀 너무 긴 것 같아. 네. 적어도 6개월은 반드시 넣게끔 하자. 이렇게 합의가 된 겁니다. 그런 거다 이거죠?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온 거고요. 근데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살면서 아니 적금을 왜 6개월이나 들라고 해? 3개월만 들면 되지? 이런 생각을 별로 해본 적 없잖아요. 보통은 적금 들 때는 내가 이걸로 한 3년은 부어야지. 그렇죠. 나는 아무리 짧아도 1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각오는 그렇게 하니까 불편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1개월짜리 적금이 있어서 여기에 가입을 하려면
가입할 때 은행 가야 되고 해지할 때 은행 가야 되고 거기 가서 또 새로운 1개월짜리 적금 가입하고 이런 번거로움을 굳이 경험할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은행 입장에서도 아니 좀 만기 짧은 적금 만들어 놓으면 그거 다 창구 비용으로 나가는 거다. 통장 여러 개 만들어야 되고 창구에 사람 있어야 되니까 그것도 돈 들고 그러니까 굳이 오래전에 만들어진 6개월짜리 규정을 바꾸려고 안 했던 겁니다. 그렇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그동안에는 헬스장을 6개월 이상은 꼭 끊으셔야 된다는 게 있었는데 네. 이제는 한 달짜리 헬스장도 끊을 수 있다는 거랑 비슷하게 그렇습니다. 적금도 한 달짜리 적금 나온다는 거라는 그렇죠. 건데. 이게 바뀐 이유가 좀 재밌는데 인터넷 은행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한 달짜리 적금이라는 게요. 네. 적금은 한 달에 한 번 붙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한 달짜리 적금이면 한 번 붙고 그냥 찾는 거예요? 네. 한 번 붙고 한 달 후에? 네. 근데 이게 그게 왜 중요하냐면 예. 말씀드릴게요. 인터넷 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최소 6개월 만기라는 규정을 없애게 되면 예. 기존 은행들보다 만기 짧은 적금 상품을 다양하게 만들어 볼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 아이 100일 축하 적금, 100일. 우리 만난 지 100일째 되는 날 적금, 휴가비 마련용 3개월 적금 이런 걸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걸 한 달에 한 번 붙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 붙거나 뭐 그런 식으로 3일에 한 번 붙거나 다양하게 만들 수, 다양한 상품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만들어서 고객들을 더 유치하려고 하는 거고. 예. 지금은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고 앞으로도 뭐 그게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당분간은 올 것 같으니까 네. 이런 시기에 1년 만기로 적금을 가입하면 손해라는 인식도 좀 커졌어요. 예. 짧게 가야 금리가 올라가는 걸 계속 좀 얻을 수가 있거든요, 혜택을. 그리고 시중은행들도 그동안에는 좀 약간은 반대를 했는데 인터넷 은행이 강하게 요구하는 걸. 시중은행들도 이제는 창구를 좀 줄이고 비대면으로 앱으로 은행 거래를 많이 하게끔 방향을 잡고 있으니까 인터넷 은행처럼 만기 짧은 적금 상품 만드는 게 가능을 해줬고 그런 이유들로 이제는 이 규정을 좀 바꾸겠다는 겁니다. 예. 그럼 왜 1개월 최소 만기로 하느냐? 기왕 줄이는 거 하루짜리 적금 같은 거 하면 안 되나 싶기도 한데 은행에는 요구불 예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예를 들면 뭐 마이너스 통장. 또 예를 들면 뭐 MMDA라고 증권사에서 파는 CMA, MMF처럼 하루만 넣어도 이자 주고 필요할 때 언제든 돈 뺄 수 있는 그런 상품인데 예. 하루짜리 혹은 뭐 이틀짜리 적금이 가능해지면 한국은행이 볼 때 이게 적금인 건지 아니면 요구불 예금인 건지 아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아니 그게 적금이면 어떻고 요구불 예금이면 어떻습니까? 지급 준비율이라는 게 있거든요. 은행은 이걸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고객이 받은 돈에서 얼마 예금의 정도는 일정 부분은 항상 띄어놔라. 고객이 언제 찾으러 오실지 모르니. 그렇습니다. 근데 요구불 예금하고 정기적금하고 지급 준비율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둘을 가르마를 좀 타줘야 되는데 정기적금은 그래도 한 달은 넣게 하자는 거고 1개월이 안 되면 이걸 요구불 예금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근데 뭐 앞으로 1개월 미만 적금에 대한 수요도 아주 많으면 예. 이 규정도 바꿀 수 있는 거죠. 일단은 그렇게 가는 걸로 방향을 잡았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6개월 넘는 기간 동안만 적금을 만들 수 있었는데 네. 이제는 한 달짜리 적금도 나온다. 그렇습니다. 들어보니 뭐 굳이 안 만들어야 될 이유는 없네요. 네, 어쩐지. 관습적으로 그냥 해왔던 겁니다. 그럼 한 달짜리 정기 적금은 네. 언제부터 나올 수 있습니까? 내년 4월부터 가능할 것 같은데 예. 오래 걸리는 이유는 지금 시중은행들이 전산망을 6개월로 세팅을 해놨어요. 예. 고객이 적금을 넣었을 때 최소 6개월은 넣으니까 6개월 만기 전에 문자 보내고 안 찾아가시면 문자 보내고 요게 6개월 단위인데 요 전산을 요걸 고쳐야. 한 달짜리로 바꿔야 돼서 그 전산망 고치는 데 시간 걸립니다. 예, 저는 여성시대 들으시고 나서 11시 5분부터 이어지는 손경제 플러스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